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8년 4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시황 이야기, 일주일 동안의 어떤 시황 이야기, 그리고 오늘 좀 중요했던 부분의 모습들도 나왔고 해서 좀 연결해서 상승 업종에 대한 이야기, 이것들이 진짜인가 하는 거, 그리고 하락 업종도 좀 이야기해 봐야겠죠. 그 다음에 종목으로는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외에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것들, 종목들 또 몇 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추천 종목만 얘기하지 말고 하락 종목도 얘기해보자 라는 거. 그래서 하락으로 좀 의심되는 이런 종목들까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황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 일단 있는 그대로의 지수를 보면 예전부터 좀 이렇게 그어놨던 선이긴 하지만 여기에 이 매물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구간을 지수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펄쩍 뛰어서 이렇게 가든지 어떤 무언가가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 매물대 2500포인트, 코스피 2500포인트에 여기를 성공하지 못하고 또 빠진다면 그거는 진짜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꽤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N자로 빠진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근데 다만 지금 해외 지수를 보면 뭐 다우라든지 나스닥, 그리고 뭐 S&P 500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그 해외 사이트에 보면 트레이딩 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제 해외 어떤 뭐 전문가도 있고 비전문가들도 있고 해서 어떤 기술적 분석으로만 자기가 예상하는 것들을 좀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표시를 해보고 서로 공유하는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온 의견들이 뭐였냐면, 다우 같은 경우에는 긴 상승 구간이 있었고, 일단은 긴 상승 구간, 흔히 엘리엇 파동을 사람들이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이 엘리엇 파동이랑 뭐 피보나치 혹은 어떤 갠의 각도, 최근에는 일목도 많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의외로 보조지표는 많이 보진 않고요. 있는 그대로의 지수를 가지고 좀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일단은 이 과거부터의 뭐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상승 1, 2, 3, 4, 5파, 그 다음에 하락 ABC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모습이 하락 ABC가 마무리된 모습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락 ABC가 끝나면 다시 상승 1, 2, 3, 4, 5파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연장파동의 하락 ABC 파동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다만 아직도 이 기준선을 넘지 못했다라는 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 그래도 다우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2.3%가 올랐고 나스닥은 3%가 넘게 올랐죠. 그래서 좀 의미 있는 모습은 나오고 있다.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선을 좀 어느 정도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 일단은 글로벌 시장 먼저 이야기 좀 해보면 안정세를 조금 안정세에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나 이런 좀 생각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가장 큰 문제였던 미국과 중국의 어떠한 무역 전쟁, 사실 이길 수 없는 무역 전쟁이었죠. 중국 입장에서는. 하지만 오히려 중국이 좀 좀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스플로우만 봤을 때는 보아우 포럼에서 대의 명분, 개방 확대라는, 그쵸? 이러한 이야기로서 잘 서로 그냥 흠집 크게 안 나고 넘어가는 이런 모습이 좀 보였고, 그리고 최근에 그 트럼프 노이즈가 있었는데도 미국 경기의 그 일반 지표들이, 그죠? 경제 지표들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물가 상승세도 견조하게 나왔고, 그래서 좀 괜찮아 보인다. 일단 흐름은 좀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것이 하락 파동이 마무리된 것인지는, N자 하락이 마무리된 것인지는 알 수 없는, 그래서 아주 좀 중요한 부분은 1, 2주가 남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4월 달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상승을 했지만 하락을 하면 지수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그림은 뭐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죠. 여기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겠지만 전고점 대비해서 흔히 말하는 헤드앤숄더 패턴은 이게 뭐 패턴으로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심리적인 모습을 봤을 때도 밑에 이제 거래량들을 좀 이렇게 보긴 해야겠지만 심리적으로 많이 꺾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나올지 안 나올지까지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N자로 빠지는 듯해서 올라가는데 이게 여기서 더 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들을 다 뚫고 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조정을 받고 가든 뭘 하든 간에 그것이 안 되고 이렇게 빠져버리면 좀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 다음에 시리아 이야기, 그죠? 근데 이거 역시도 사실 좀 어려웠었죠. 왜냐면 최근 지금 유가는 꽤 많이 올랐죠. 어떤 그죠? 시리아 공격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컸죠. 근데 유가의 급등세도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것으로 어제 말씀드렸듯이 뭐 정유주 혹은 뭐 항공주 이런 것들을 매매하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품 관련한 쪽은 워낙 호흡이 빠르기 때문에 늦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들이 주식을 뉴스 플로우를 보고 따라가기엔 상당히 힘들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흔히 뭐 다 나온 이야기겠지만 미국이 쉽지 않다. 그쵸? 시리아에 미사일을 보내는 거 쉽지 않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우리 정해진 건 없어. 뭐 이런 또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어떤 글로벌 어떤 노이즈들이 나올 게 이제 더 있을까 할 정도. 근데 사실은 안심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외교 관련한 이야기는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특히 트럼프는 더욱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변동성이 강한 것들은, 큰 것들은 좀 나온 부분이 있어서 다 안심이긴 합니다. 하지만 변동성인 끝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시장이 상승과 하락 그 둘 중 무언가의 방향을 잡은 것 같진 않다. 아직은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하지만 오늘 좀 많이 상승한 것에 좀 뭐 기분은 좋죠. 지수가 좀 올라간 것에 기분은 좋지만 그래도 아직 안심하지 말자라는 거. 그리고 한국 증시 코스피를 봤을 때도 이 박스권 2500포인트를 넘어서는 이 구간이 아닌 이상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것이 좀 보수적이지만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코스닥은 뭐라고 할까요? 코스피보다는 좀 더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좀 더 강한 모습이었긴 하지만 코스피의 박스권은 이 윗단에 있습니다. 코스닥의 박스권은. 그러니까 이 아랫단에 있던 코스피와 다르게 코스닥은 이 위에 박스권이 있어서 이 박스권을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900포인트가 중요해지는 순간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마음이 확실히 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다만 코스닥은 요 중앙선을 깨지 않고 버티고 있다라는 모습이 긍정적이고, 다만 코스피가 방향을 상방으로 잡아줘야지 코스닥도 더 강하게 상방으로 갈 수 있지, 코스피가 하락으로 자리를 잡으면 코스닥은 더 빠집니다. 더 크게. 그래서 지금은 풀베팅 하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비중을 많이 실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런 고민들이 최근에 있었죠.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실적이 좋음에도 해당 업종들이 못 오르고 있는 IT 쪽도 많았고, 그리고 실적이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바이오 쪽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시장도 그래요. 실적 무관하게 어떤 노이즈로 많이 급락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대표 대형주들이. 흔히 뭐 팡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죠. 이렇게도 쓸 수도 있고, 뭐 애플을 뺄 수도 있고, 그렇죠. 페이스북도 많이 좀 상승을 했고, 그래서 최근은 확실히 심리적인 요인이 큰 것 같아요. 어떤 실적보다는 심리적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시장이 좀 형성되었던 것 같고, 그 심리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가장 재미를 봤던 쪽이 바이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이오 쪽엔 분명히 악재가 있어요. 분명히 악재가 있고, 오늘도 보면 하락하는 업종에서 대표적인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신라젠, 차바이오텍 이런 쪽이 오르지 못했거든요. 오늘 같은 날에. 이것은 조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따가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러면은 실적도 뭐 심리도 어떤 뭐 뉴스도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지금 이럴까라는 생각에 마지막 남은 것은 환율입니다. 환율. 마지막 남은 이야기는 환율. 주간 차트 상으로 지금 환율을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닥을 여기서 잡는 것인가라는 생각. 그렇죠? 일단은 기술적으로만 좀 보면 이렇게도 한번 볼게요. 과거에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그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던 이 구간이 요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보면 이 과매도 구간에 확실히 빠질 만큼 다 빠져준 모습이 있고 다음에는 반등을 좀 보이는 모습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다시 한번 과매도 구간이 살짝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때 환율 역시도 강하게 하락은 했는데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살짝 주고, 그렇죠? 살짝 주고 살짝 과매도 들어갔다가 바로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지수는 좀 빠졌어요. 지수는 이런 것이 아직은 이르겠지만 어떤 뭐라고 할까요? 다이버전스의 좀 모습도 좀 나오고요. 다이버전스라고 하면 보조지표가 우상향 하는데, 그죠? 보조지표가 이렇게 우상향 하는데, 지수는 반대로 가는 경우들 있죠.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이 보조지표의 방향대로 지수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살짝 잡히는 듯한 모습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고점 대비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게 맞다면 환율은 이제 바닥을 보이는 거겠죠. 환율이 바닥이 잡힌다라는 것은 IT 혹은 수출주 쪽으로 에너지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환율을
알 수는 없는 것이죠. 환율의 방향은 그저 환율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따라가는 것뿐이지 환율을 미리 예측하고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다이버전스가 좀 의심되는 이런 모습이 나와서 만약에 이게 올라타준다면, 이 기준선을 타준다면 이 정도까지는 반등의 모습은 1차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 그러면 시장이 바뀔 수 있겠다. 외인들이 들어올 것이고, 외인들이 들어오면 시장은 지수는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좀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걸 좀 보면 확실히 최근에 보면 뭐라고 할까요?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뉴스를 등에 업고, 뉴스라고 하면 뭐 벤처 펀드라는 뉴스, 그죠? 아직 정체도 모르겠을 벤처 펀드의 뉴스를 계속 돌풍이라는 이유로 계속 보도 자료를 내면서 분위기를 좀 띄웠지만 기간은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같이 외국인들이 조금만 쑥 들어와 주니까 시장 전체가 이렇게 살아나는 분위기가 나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기관들이 아무리 해봤자 이게 지수는 살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바닥이 온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이고, 들어온다면 지수가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일단은 소설을 써봅니다. 썼는데 이 소설은 참고용이지 항상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저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보자라는 이야기 좀 하고, 일목균형표 상으로도 좀 봐도 4월 한 30일경까지는 횡보 구간이 좀 연출로 보이거든요. 일단은 다만 코스피가 2500포인트를 상승해버리면 새로 써지는 거겠죠. 그때부터 시장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무언가 이렇게 딱 잡힌 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적 수급으로 봐도 조금 의미 있게 외국인들은 살짝 꼬리를 들어준 거, 요렇게 이거는 의미 있다. 개인들은 살짝 내려가는 거, 요 조합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 단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이 단타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유감입니다. 저는 사실은. 왜냐면 기관 투자자들은 회사원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원이고 위아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하지만 남의 돈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일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전업 투자자처럼 자기 돈으로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전업 투자자들처럼 영혼까지 실으면서 주식 투자를 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과 별반 다름없는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행태들이 시장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 모습, 그러니까 외인은 매수 포지션,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 포지션, 요 포지션이 유지된다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기관 투자자들은 양념 정도 역할만 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을 보고 지수를 맞추기, 지수의 방향을 이제 예측하는 것은 좀 틀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간은 좀 흐르는 모습입니다. 요것도 약간 그 흐르는 모습, 외국인도. 근데 개인들이 약간 올리는 모습이거든요. 코스닥 역시도 시장이 좋아지려면 역시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빠져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물량을 외국인이 사서 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기관 투자자들은 뭐 알아서 하겠죠. 저 아침에 단타하고 퇴근하기 전에 팔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매매는 무시하시고 이쪽 수급을 조금 다음 주에 집중해서 보자. 또한 그러니까 외인들이 돌아오는지 하나, 두 번째는 환율이 상승하는지, 요것이 중요할 것이고, 요것이 결합됐을 때
지수가 상승한다면 이때 상승할 때 기여를 많이 한 업종은 어디인지 보는 거. 그 업종 안에서 실적이 가장 좋은 놈은 누구냐. 그것이 대장주가 되는 것이죠. 요런 플로우로 좀 시장을 보고 내 종목, 보유 종목도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일단 요것은 빼고 오늘의 시장에서 좀 보면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 좀 특이한 모습은 어제는 이쪽에 있는 애들이 좋았고 이쪽이 안 좋았는데 오늘은 얘네들도 좋고 여기 일부 애들이 좋아요. 근데 어제보다 오늘의 모습이 조금 의미가 있는 것이 지수가 올라가면서 올렸던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올라갔던 애들이 대장업종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순서대로 봐보면 오늘 강했던 애들은 화장품이죠. 화장품 업종이 아주 강했고 그 다음에 바이오도 강했어요. 역시 바이오, 그 다음에 뭐 생활 레저, 뭐 생활 필수품, 여행 레저라고 해야겠죠. 아이고, 여행 레저, 여행, 뭐 생활 필수품, 그 다음에 뭐 미디어 컨텐츠, 바이오, 헬스케어까지.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운송과 증권은 이제 지수가 올라간 것이니까 뭐 좀 그렇다 해도 그 은행 업종도 좀 상승을 좀 주도를 하긴 했습니다. 일단 그쵸? 반도체는 사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IT 쪽은 오늘 삼성전자가 1%가 1.6% 정도가 상승했음에도 전체 IT가 올라간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뭘까? 시장의 대장은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 포트폴리오가 뭐가 있는지 아시죠? 저희 포트폴리오가 화장품에 두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에 두 종목, 그 다음에 뭐 여행 관련한 여행 레저 쪽에 있는 쪽이 있고 그 다음에 게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컨텐츠 쪽에도 한 종목, 그 다음에 MLCC 하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 게임은 어떤 네마블 게임즈의 어떤 악재가 좀 일단 나오긴 했는데요. 그것은 16일날 공시까지 보고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고, 다만 리스크 관리는 확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뭐라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것이 다른 게임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째려보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일단은 업종 요 차트를 한번 눌러서 볼게요. 화장품은 이 중앙선을 넘어가 있죠. 중앙선 넘었고 이게 요런 모습들 있잖아요. 이런 과거에 이러한 어떤 의미 있는 박스권의 영역들, 그죠? 이러한 너무 높이 그렸네요. 이러한 의미 있는 박스권의 영역을 갭으로 주간 차트상 갭으로 뚫고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상당히 강한 의미. 뭐냐면 이 과거에 있던 이 여기에 쌓였던 수많은 매물을 한 방에 넘어섰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단 말은 요 아래가 이제는 강력한 지지가 되는 겁니다. 지지 라인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이게 뭐 잡주냐 테마주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실적이 확실히 돌아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화장품 쪽에는. 저는 그 중에 대장주를 코스맥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보유하고 있잖아요. 코스맥스를. 조금 이번에 한 1, 2주 변동성 장세에서 좀 고생은 있었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는 코스맥스가 일단 대장주라고 보여집니다. 대장주. 코스맥스가 대장주로 일단 보여지고,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주간 차트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볼린저 밴드의 특성상 주간 차트 더 한 단계 위로 갔을 때 존 볼린저는 주간 차트로는 말하진 않았지만 책에서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전에 존 볼린저 밴드의 인터뷰에서 주간 차트에서 상당히 볼린저 밴드가 잘 맞는다라는 이야기를 존 볼린저 저자가 직접 얘기를 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볼린저 밴드 중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이렇게 모아지는 이러한 자리에서 방향을 위든 아래든 잡는 이런 모습들에서 힌트를 좀 많이 좀 얻긴 하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볼린저 밴드 하단 밴드가 이렇게 확 아래로 벌어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이것은 보통 이 하단 밴드가 이렇게 가다가 멈칫하기 전까지는 상승을 이어가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쪽 코스맥스 화장품 쪽에서도 일정 부분의 수축 과정 이후에 상승을 하는 과정, 볼린저 밴드가 벌어지는 과정,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얼마 전에 한 회원 중에 종목을 막 이야기하다가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보는지 설명을 드리다가 제이준 코스메틱을 보면서 제이준 코스메틱은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실적도 좋고 어떤 모양이나 패턴들이 다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아주 강했죠, 주간 차트상. 그러니까 제이준 코스메틱도 오랫동안 수렴하는 이런 모습에서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가는 상방으로 가고. 아마 제이준 코스메틱도 상당히 좀 의미 있게 갈 확률이 매우 높다. 일단 실적 좋고 수렴 과정 끝낸 그 다음에 수급이 풀렸기 때문에 안 갈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이준 코스메틱이라는 회사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이준 코스메틱은 다른 일반 화장품 쪽보다 일단은 유통 과정에서 좀 일원화가 돼 있어서 브랜드 이미지를 깎아먹지 않는 이런 영업 전략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땡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지도가 중국에서는 상당히 좋게 잘 쌓였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중국과의 어떤 관계가 좀 계속 좀 좋아야겠죠.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도 좀 이야기를 해보면, 바이오 쪽이 보면 좀 많이 말씀드렸듯이 실적 안 좋은 애들은 걸러야 됩니다. 그쵸? 실적 안 좋은 애들을 쭉 건져야 되는데, 근데 실적이 안 좋아도 오른 애들도 많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심리가 바뀌면 급락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실적이 아닌 심리로 가는 상황에서 다시 실적에 관심이 옮겨 붙으면 심리로 갔던 애들은 쉬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바이오를 한다면, 저 같으면 한미약품의 어떤 조금 악재스러운 어떤 뉴스도 있었지만, 저는 저희가 보유한 종목, 그러니까 시젠이랑 아미코젠을 빼고 만약에 한 종목을 보는 종목이 있느냐, 사고 싶은 종목이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이거 동아 ST를 매수했을 것 같아요. 동아 ST. 만약에 지금 저희가 포트폴리오가 꽉 찼고 비중을 일단은 30%로 유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수는 없지만, 만약에 비중이 남아 있다면 요 볼린저 밴드가 꺾여 준다면 좀 의미 있는 모습이 좀 나왔다라는 것에서, 그쵸? 그리고 일단은 실적이랑 거의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동아 ST가 지금 과거에 요 자리에서 바닥에 있었고 실적이 한 단계 점프 된다라는 소식에 진짜 점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강한 상승에 물량 소화를 한 번에 이번 주에 다 해버렸거든요. 거기다가 거래량도 동반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 이 물량 소화 기간에 거래량이 없었죠. 이렇게 이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이 상승을 만들었던 어떠한 방향에서 팔지 않는다는 겁니다. 눌리더라도 팔지 않는다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매물이 없다라는 거, 파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이제 나는 올리겠다, 올라가겠다 이런 의미로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동아 ST 역시도 이 회사에 대한 이 회사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실적 좋아진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실적 이제 과시화되기가. 그러니까 이 회사가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매출이 느는 경우까지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우려들이 좀 없어진 상황도 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보고 있고, 시제는 너무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삼젠이라고 저 스스로 붙여가지고 시젠도 한참 째려봤습니다. 한 3년 정도 째려본 것 같고, 아미코젠도 그렇고 케오젠도 한 3년 째려본 것 같아요. 케오젠도 그러다가 이제 좀 올라가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차트를 먼저 보면 시젠 먼저 볼까요? 일단 시젠은 이상하게 이게 주간 차트이니까 여기가 2016년, 2017년 여기가 현재이죠. 시젠은 몇 번의 어떤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저랑 좀 시간대가 안 맞아서 매수를 못했어요. 시젠은. 근데 요번에 요것도 아주 일단 요 중앙 기준선을 뚫었죠. 그래서 일단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적은 뭐 당연히 좋고요. 그죠? 시젠, 그 다음에 케어젠. 케어젠은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는 요 중앙선을 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때부터는 횡보였지만 거래량도 여기 보면 거래량이 말랐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나요? 그죠? 뭐라고 거래량이 말랐다라는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거래량이 마르고, 그죠? 그러니까 계속 한 단계씩 이렇게 레벨업이 돼요. 회사가 레벨업이 이런 되는 과정에서 계속 거래량이 말라가는 거. 그러니까 수급은 좋아지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번에도 만약에 상승을 했다면 뭐 조정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때 표현한 것처럼 1차적으로 요 기준선을 이제 돌파했으니까 이제 2차 목표가가 한 12만원 정도까지를 예상을 하고, 마지막 3차까지 가는 것은 정말 시장이 좋아야 되기도 하겠지만 간다면 한 15만원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케어젠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의 어떤 예측인 거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미코젠 역시 여기 볼린저 밴드가 확 벌어졌죠. 주간 차트상의 볼린저 밴드가 벌어지는 거, 상승을 가는데, 그리고 이렇게 변동폭이 변동이 축소되면서 뚫고 가는데 볼린저 밴드가 밑으로 확 벌어진다라는 거,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당히 강한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의 목표는 6만원을 일단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4만원이니까요. 아직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 모습이고, 이건 주간 차트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도 이런 모습.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화장품, 바이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이것이 현재 대장주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활 필수품은 조금 오늘 보기는 조금 애매한 모습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종목을 그러니까 생활 필수품에는 오늘 생활 필수품의 이 ETF, 타이거 ETF가 오른 거는 화장품들이 좀 많이 상승해서 이쪽 ETF가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 여행 레저로 좀 종목을 본다면 이제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많이 말씀드리기도 해서, 일단 이쪽 여행 레저 쪽의 실적과 수급 뭐 이런 것들이 담보되어 있는 애들이 몇 개 없어요. 파라다이스, 뭐 롯데 관광 개발도 있지만 조금 변동이 커서, 일단 근데
좋은 종목입니다. 롯데관광개발. 근데 저는 매매를 한다면 변동폭이 좀 작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호텔신라, 하나투어, 뭐 TA홀딩스 정도까지를 좀 의미 있게 보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거 역시도 지금 여행 레저 ETF가 요것이 이렇게 벌어진다면 볼린저 밴드가 요렇게 요 최근에 가장 비슷했던 게 요런 모습이겠죠. 이렇게까지 가는 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벌어진다면 이렇게 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롯데관광개발 볼까요? 여기도 이렇게 확 내려갔죠.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파라다이스는 아직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파라다이스는 지금 변동이 상당히 그 많은 구간이에요. 근데 일단은 저희도 파라다이스를 이때 한 차례 이때에서 이만큼의 좀 좋은 구간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엔 매수를 하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수가 이제 여기서 들어간 거죠. 최근에 들어간 것인데 이제 중앙선을 넘었고 변동은 있을 겁니다. 아마 변동은 있을 거지만 실적이 좋고 외부적인 어떤 환경이 좋은 상황에서 시장만 조금 수급 외인들이 들어와 준다면 극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래도 지금은 상당히 조금 변동이 있는 구간이다 라는 거. 하나투어도 이게 하나투어가 매매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서서히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저희도 하나투어를 요때 한번 매수했었잖아요. 근데 요게 한 번 더 벌어진다면 한 번 더 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하나투어는 요렇게 한번 빠졌지만 금방 회복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실제는 과거 이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추세가 아직 살아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TA홀딩스도 살아있죠.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하나투어랑 뭐 거의 비슷하게. 하지만 TA가 조금 더 변동성이 큽니다. 변동성이 크고, 그래서 저는 일단 변동성이 좀 덜한 거를 좀 선호합니다. 이왕이면. 그래서 일단 했고, 미디어 컨텐츠 쪽을 한번 볼까요? 미디어 컨텐츠도 부침이 좀 있어요, 종목들이.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쪽이 일단은 뭐 CJ ENM이라는 회사도 좋아하는데 조금 변동이 있어요. 이 종목도 현재는 아직은 들어가지 않은 분이라면 안 들어가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CGV는 많이 말씀드렸죠. 이것도 CGV 같은 경우도 중앙선을 돌파했죠. 과거에 중앙선 돌파하고 나서 한참을 상승 구간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지금 시작이라면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전고점은 돌파해서 더 위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CJCV 같은 경우는 호재들이 있죠. 뭐 티켓 인상 가격도 있었고,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스튜디오 드래곤은 뭐 단연 탑픽이죠. 이쪽 미디어 컨텐츠에서. 그래서 지금 아주 의미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주간 차트라서 안 보이지만 거래량은 마르고 있고, 보조 지표는 강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가가 3주 동안 유지되고 있어요. 요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요런 모습. 그쵸? 거래량이 줄면서 그 가격이 유지된다는 것은 매물이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냥 심 약한 사람들만 마음 졸이는 구간인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이만큼 올렸던 사람들은 이때 잠깐 쉬고 있던 거예요. 매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이만큼 올렸던 매물이 또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매물이 안 나와요. 근데 실적은 좋아요. 외부적인 환경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한 번 더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서는 좋은 종목들이 좀 많아요. 좀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그래도 지금 말씀드렸던 스튜디오 드래곤 정도면 뭐 많은 종목을 매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이 다음 주에 상승으로 좀 패턴을 잡는지를 보고 천천히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지금 이 방향성이 아직 여기로 가는지 일로 가는지 아직 잡히지 않은 거예요. 그죠? 한 주 더 횡보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끝까지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오늘 뭐 헬스케어 이쪽은 좀 헬스케어 쪽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뭐라고 할까요? 뭐 쪽이 별로 강하지 않았죠 오늘. 그쵸? 자, 셀트리온도 약하죠. 셀트리온을 보면 잠시만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 그 다음에 운송도 보면 운송은 조금 까다로워요. 사실 까다로운 부분이 좀 있는데 아직은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거라 상당히 한 진폭이 보여질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이름 자리라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잠깐 튀어 올라가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이럴 수는 있지만 이렇게 대놓고 올라가는 경우는 상당히 쉽지 않은 거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어떤 변동폭을 축소하고 나서 대놓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이 종목은 이 기준선이 돌파하지 않는 이상 이쪽 운수 쪽은 조금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증권이랑 은행 쪽이 좀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이랑 은행 쪽도 나쁘지 않아요. 다 나쁘지 않은데 지수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쉽게 움직이긴 힘들겠다. 특히 오늘 은행주에서 좀 우리은행 같은 경우가 좀 이렇게 반등을 시도했죠. 그리고 그쵸, 우리은행이 가장 그래 좀 강하게 반등을 시도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고객과 통화하면서 좀 느꼈던 건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매일 주식을 보는 것의 단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들이 그만큼 심리가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매일 주식 시세판을 보다 보면 이거 사지 말아야지 하는 건데도 자꾸 눈이 가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오늘 한 회원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서 저는 다시 한번 좀 돌아봤는데요. 그 회원이 모 기업에서 30년 건설 쪽 부분에서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모 어떤 기업의 어떤 현장 감리 역할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0년 건설 쪽에서 은퇴하실 정도면 전문가입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근데 그분한테 제가 이런 말씀 물어봤습니다. 혹시 최근에 GS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 어떻게 보시냐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거든요. 드렸더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다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본인도 아직 이쪽 업종에 계시지만 사실은 저도 약간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있어요. 건설 혹은 바이오 쪽, 특히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게 R&D 쪽에는 허수들이 많다, 그죠? 이쪽에 회계 처리상 애매한 게 되게 많이 껴 있다라는 거, 뭉뚱그려져서. 근데 이것을 최근에 뭐 무형자산으로 자산화 시켰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건설이나 이런 쪽이 사실 너무 이제는 단가가 빤해서 진짜 이것이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크게 성장하는 곳에 종목을 사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이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그때는 한번 건설주를 한번 사보고 싶다. 하지만 지금은 반등 뭐 그냥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걸로 본다 정도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현대건설 같은 거에 한참 좀 뒤었던 적도 있고 대우조선해양에 학을 뗀 적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바이오에 좀 학을 떼고 있는데요. 일단은 미심쩍고 항상 좀 의심받는 이런 업종과 종목이 있다면 그냥 안 하는 게 납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 삼진아웃이라는 게 없잖아요. 야구처럼, 그죠? 계속 스트라이크 날라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배트를 안 쳐도 돼요. 스트라이크 100개 들어온 다음에 그때 하나 내가 원하는 공이 들어왔을 때 그때 쳐도 아웃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내가 안심하고 내가 전혀 의심 없는 쪽에 업종과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도 아직 저도 금융 쪽에 회사를 다녔지만, 이쪽에 둘 다 다녔거든요. 일을 했지만 못 믿겠어요. 저도 사실은 투명하지도 않고, 그리고 리스크도 아직 있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은행, 우리은행이 지금 오늘 가장 많이 올랐던 우리은행이 대성장의 어떤 시대가 올까요? 갑자기 금리가 지금 1.5 동결된 상황에서 금리를 갑자기 엄청나게 올릴 수 있을까요? 지금 가상금리로 야금야금 돈을 벌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ROE가 확 꺾여서 올라갈 정도로 성장성이 있는 쪽이냐 이거죠. 은행이. 그건 아니라고 본다면 굳이 업종을 너무 많이 분산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장업종을 정리해보면 화장품 쪽과 제약바이오에서 실적이 확인된, 그 다음에 여행 레저 쪽, 그 다음에 게임은 조금 오늘의 어떤 악재로 인해서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게임 업종은. 그리고 IT 쪽도 지금 실적은 성장하는데 엄청 많이 눌려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IT 쪽 보면 워닝 머티리얼즈도 그렇고요. 너무 눌려있어요. 실적은 돌아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주식이 실적은 돌아나가는데 이것이 단순 조정으로 봐야 되느냐, 이 정도면 대하락인 거죠. 그죠? 그것도 이렇게 딱 패턴까지 나오면서 쭉 빠져줬거든요. 근데 이것이 다시 추세를 살려서 들어 올릴 수 있나? 근데 뭐 기술적으로는 중앙선을 커버했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상승은 보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어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것이 아닌가라고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적이 좋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주가는. 하지만 실적이 좋은 거 안에서 종목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왕이면. 굳이 실적이 안 좋은 거를 에서 주식을 고를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외국인들도 잘 안 사거든요. 기관 투자자들도 안 삽니다. 잘. 이왕이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실적이 좋은 회사를, 어느 정도 시가총액도 있는 회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한 주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동아이스티라고 있죠. 동아이스티도 관심 있고, 그 다음에 GS건설.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거예요. 이 과거에 여기에 엄청난 매물대가 이렇게 숨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전고점 요것도 뚫어버리는, 갭으로 빵 뜨는 모습, 아주 의미 있는 모습이거든요. 주간 차트상에서 이런 갭 상승이 흔하지 않거든요. 예전에 보면은 그 용기 이름 뭐였죠? 그 파커 라겐락? 라겐락에서 이런 모습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이런 매물대를 한 방에 딱 돌파하는 모습.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수익을 올렸거든요. 혹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건 아닌가? 그리고 현대건설도 자리는 좋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 오래 계셨던 분의 어떤 경험상 보면
좀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건설 쪽은 너무 빤하기 때문에 그분의 워딩 그대로라면 나사 하나까지도 다 오픈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할 게 있나. 근데 당연히 최근에 어떤 뭐 설계하는 어떤 기술도 많이 늘었지만 지금의 어떤 이러한 과정으로 해외에서 경쟁력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단순 몇 개 집 수주 받았던 거가 건설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으로 주가가 대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좀 우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고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락하는 정도 종목을 좀 몇 개만 얘기해 볼게요. 이 얘기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늘처럼 시장이 올려주는데 끝까지 반응을 못하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은 셀트리온은 과거에 이 중앙선을 돌파해서 크게 상승을 내고 이제 다시 하락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러면 이것이 반등은 주겠지만 이렇게 역삼각형 헤드앤숄더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수급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얘네들 쪽에 수급이 좋지 않아요. 외국인들은 계속 팔아요 지금.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상황은 좋지 않고, 그리고 SK텔레콤도 원가 공개를 한다라는 어떤 이러한 쪽에 벌써 이런 것이 반영이 된 것인가, 벌써 중앙선을 깨고 흐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흐르는 것이 반등을 노릴 거야, 여기가 저점일 거야,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보시면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쭉 빠졌던 주식이 진짜 상승으로 가려면 엄청난 굴곡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은 뭐냐면 이 바닥을 보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변동성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요 정도 단계예요. 사실은 요 단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해서 보유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SK텔레콤도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신라젠도 회사 자체의 어떤 기술력은 정말 최고거든요. 근데 지금 변동성이 조금 축소되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신라젠은 하락이라는 관점보다는 이 변동성의 방향이 볼리저 밴드가 상당히 모여지고 있거든요. 그 차트 상으로도 엄청나게 모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방향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정해지면 그 다음에 매수하자라는 겁니다. 지금 뭐 분할 매수할 필요도 없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도 보면 변동성이 쫙 모아지죠. 한참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늦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도 변동성이 모아지고 쭉 올라갔죠.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거는 이 변동성이 모아지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없어야 돼요. 변동성이 모아지는데 거래량이 줄어야 돼요. 여기도 변동성이 모아지는데 거래량이 좀 줄고 있어요. 저는 좋아 보인다라고 하고, 이 신라젠에서 어떤 좀 어떤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어떤 추가적인 성과가 좀 더 나와준다면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최근에 수급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어서 수급을 한번 보면 최근엔 그래도 버티고 있네요. 수급은 그래도 아직은 확인하고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차바이오텍은 말씀은 좀 오래 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벌써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이 뭐 반등을 하든 뭘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런 종목에는. 그렇죠? 이제는 이 매물대를 뚫고 가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의 종목을 사야지.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의 종목을 사야지 떨어졌다가 바로 반등하는 걸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통 주가가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면 상승했던 종목이 약간의 횡보 구간 이후에 하락을 하고, 하락했다가 횡보 구간 지나고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되거든요. 이왕이면 이런 구간에서 사는 게 낫겠죠. 이렇게 빠지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자리,
이런 구간에서 괜히 차바이오텍 기술력 좋아 뭐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자라는 거. 그리고 수급은 벌써 바닥에 나 있습니다. 수급은. 그쵸? 너무 안 좋아요. 수급 자체가. 그 다음에 요 정도가 모습이 상당히 오늘 안 좋았네요. LG화학도 오늘 보면 LG화학도 보면 기술적으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빠지고 마지막 여기에서 확인해 주면서 빼는 모습이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가는 것은 좀 피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일단 실적이 어떤 리포트에는 2019년도에 아주 좋게 나오고 2018년도에도 17년보다 조금 증가하는 걸로 나오는 ROE요. ROE가 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더 많은 레포트에서는 일단 2017년, 2018년, 2019년의 ROE가 이렇게 가다가 약간 좋게 나오든지 횡보하든지 하락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ROE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야죠. ROE가 횡보하는 것은 주가가 하락하겠다는 소리인데요. 아주 미세하게 살짝 올라가나 아주 미세하게 살짝 떨어지나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증감률이 둔화됐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성장이 여기서 둔화됐다라는 거. 이런 종목들이 꽤 많아요. 최근에 과거 대장주들이. 그래서 이런 종목은 반등할 수도 있고 올라오락 내리락 할 수도 있지만 손해가 크지 않다면 저는 나오는 것도 좋겠다. 이런 자리에서 물려 있거나 시간 뺏길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정도면 일단 좀 대략적인 이야기는 한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좀 벌써 오늘도 많이 됐네요. 일단은 시장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그 주간 차트상의 그 박스권을 돌파하느냐 그리고 환율이 바닥을 잡고 들어주느냐 그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지수를 올려서 여기에 박스권들을 다 뚫고 올라가 주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요. 이 과정 안에서 아마 시간이 흘러서 한국과 그저 북한의 정상이 만나는 때까지 좀 이렇게 가지 않을까 변동성을 키우면서 이런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 업종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좋은 걸 고르자. 지금 하락하는 업종에 있는 종목을 고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락 업종. 하락 업종은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 것 같은데 자동차 하락 업종, 그죠? 화학, 그죠? 철강, 기계 장비, 보험 이런 거 다 하락 업종이에요. 지금 현재 이쪽에 굳이 내 종목을 매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이기 때문에 언젠가 올라오겠지라는 것은 펀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펀드.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개인 투자자가 종목을 100개 정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개. 이거 어떻게 관리할까 싶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할까. 근데 혹시 이거에 잘못된 어떤 이야기가 될 수도 어떤 오해에서 시작됐을 수도 있는데요. 펀드,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가 처음 나왔던 거, 인덱스 펀드, 그러니까 지수 전체를 사는 거, 지수 전체를 사는 거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마치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는 종목들을 사서 시장 전체를 사는 것처럼 하고 싶다라면 코덱스 200을 사시는 게 나아요. 그게 더 안정적으로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 100종목을 분산해서 산다는 건 쉽지 않고요. 비중 맞추기도 쉽지 않고 관리가 일단 안 된다는 겁니다. 100종목을 무슨 수로 관리합니까? 그것도 회사원이라면 만약에 이렇게 100종목이 있다 보면 관리가 안 되면 수익 마이너스가 커지는 종목들이 생겨요. 마이너스가.
그러면 플러스가 나는 종목도 생기는데 이게 다 또이또이 돼요. 또이또이. 이 하락하는 종목을 빼서 상승하는 좋은 종목으로 갈아 껴준다면은 해볼만 하겠지만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종목을 할 바에는 차라리 지수를 사라. 코덱스 200 ETF 혹은 코스닥 150 ETF를 사는 게 훨씬 낫다. 그럴 거면,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거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분할 매수, 적립식 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 인덱스 펀드는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 코덱스 200, 그러니까 100종목씩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매월 이 100종목, 예를 들어서 1번부터 쭉 100종목이 있다면 1월 1일 날 매수, 2월 1일 날 매수, 3월 1일 날 매수, 이렇게 기계적으로 적립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때마다 한 번에 이 100종목을 비중을 하나씩 다 사야 돼요. 똑같이. 어떤 종목은 사고 어떤 종목 안 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편차가 커져요. 그럼 베타 값이 안 맞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건 개인이 못해요. 왜냐면 현금 흐름이 계속 똑같은 돈이 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펀드 같은 경우야 고객 돈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 돈으로 계속 적립식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100종목씩 하는 거는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기준에, 어떠한 원칙으로 인해 그러한 사고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나는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몇 가지 책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 책을 보면 다 환상이 깨질 겁니다.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펀드 투자, 종목 100종목씩 하는 사람들, 이거와 주식 투자는 전혀 방식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차피 소중한 돈이고 시간 길게 끈다고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명심하시길 바라겠고, 오늘은 13일의 금요일입니다. 뭐 일부에서는 무서운 날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냥 무서운 날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유명한 날이다 라고 그냥 이렇게 기분 좋게 말하면 좋죠. 오늘은 유명한 날이고 또 주말이고 내일은. 그래서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